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생활에 착 달라붙는 생활 밀착형 뉴스들 쉽고 친절하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KT 라이브 정책 썰. 오늘도 4명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과했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과 함께 보시죠.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주신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사과했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모두의 창업 어떤 사업인가요? 올해 정부가 대국민 창업 열풍을 목표로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오디션의 형태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 창업 자금과 멘토링 등 굉장히 지원 혜택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무려 6만 3천 명 지원을 했고 이는 역대 정부 공모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는 1차 합격자 5천 명이 추려진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프로젝트 초반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대응 중인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5천 명의 1차 합격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이메일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 요약본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래도 창업 초기에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또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부인데 요게 이제 유출이 됐다 보니까 지금 지원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자기 이메일로 관련된 내용이 오고 이걸 알게 된 지원자들 정말 황당했겠는데요? 네, 어쨌든 지원자들 역시 정부를 믿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다시 2차 성장을 하기 위한 도전을 내민 거였는데 믿었던 정부한테 조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참가자 입장이라면 네. 좀 내 아이디어를 뭐 해외나 이런 데서 또 도용할까 봐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허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주태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유출이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외부 해킹이 아니라면서요. 일반 해킹은 보통 밖에서 들어가서 정보들을 막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해킹을 당했다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 좀 네. 침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예. 처음 이제 속보가 떴을 때.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번 문제를 일으킨 곳은 외부가 아니라 이 참가자들을 지원하라고 선정된 협력업체였습니다. AI 솔루션 협력업체였거든요. 네. 근데 황당한 건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 업체가 이제 그렇게 확보한 이메일, 이들의 개인 정보로 자사의 이제 홍보글을 또 이렇게 메일로 전송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메일 공개를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제 메일이 왔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고 관련해서 또 정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 영상 자료 제가 준비했는데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고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3가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보위와 함께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 1시 반경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 네. 조금 전에 유출된 게 3가지였어요. 네네. 이메일과 그다음에 아이디어와 심사평. 네네. 그걸
암호화된 형태로 유출했다고 했는데 암호화된 형태로 했는데 어떻게 이걸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네, 이제 방금 이제 차관의 이야기에서 암호화됐다는 네. 거는 사실상 이제 정보가 정보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한 거거든요. 네.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가도 사실상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금고로 잠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이 해킹을 한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권한이 없는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아. 이 데이터를 빼내가는 수법을 활용한 겁니다. 예, 지금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네.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네, 중기부는 우선 사고를 확인한 직후에 예. 문제가 된 시스템 접근 경로를 먼저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긴급 보안 조치도 시행을 했고요. 네. 또 재발 방지를 목표로 외부 보안 전문 기관도 활용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또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는데 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향후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조치를 이제 정부가 취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이다 예. 보니까 정부가 이제 도전자의 창업 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제가 CG를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지식재산처와 협력합니다. 1차 합격자 5천 명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기술 임치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임치란 공인된 전문기관에 이 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제도, 그러니까 기업 유출, 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고요. 네. 또 정부는 이제 지식재산 특허 전문 변호사들도 붙이기로 했고 또 다음 달 중에 변호사들이 직접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또 매칭 데이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네, 자, 주태영 기자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오늘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동결 배경과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정부와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가계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으로는 요금의 정상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킬로와트당 5원. 그러니까 기간이 3분기입니다. 7월부터 9월. 예, 가격 동결 조치를 한 건데 사실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저는 잘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예. 이게 오르지 않았다는 의미지 요금 부담이 또 줄어들었다 이런 아,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도 많이 또 쓸 테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슬슬 요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이제 개인들도 사용을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드라마틱하게 큰 변화보다는 어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보면은 이제 뭐 냉장고, 냉동실 그리고 뭐 전력, 에어컨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혜택이 그분들에겐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동결을 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이라고 할 네.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요금입니다. 네. 전기료가 오르면 결국 식품 가격이나 외식비, 서비스 요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한국은 이 공공 전기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흡수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한 대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그걸 느끼느냐예요. 한번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균 얼마 정도 제 부담을 하게 될까요? 먼저 한번 네, 생활에서 얼마 전기요금 정도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저도 부담을 찾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본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세대 전기료 5만 원 정도에 공동 전기료 15,000원 정도에서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가 전기료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군요. 네, 아마 맞습니다. 이렇게 예. 여럿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전기료 부담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어떠세요? 예. 미스테리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누가 살고 있는 거 아니 혹시 집에서 혹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혼자 예. 사는데 예. 항상 5, 6만 원은 고정으로 나오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번 달 전기요금 제가 에어컨을 좀 많이 틀었거든요. 아. 한 달 전부터 많이 틀기 시작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이번 달 관리비는 그 전달이잖아요. 전달 1일부터 네, 31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세대 네. 구성원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00kWh 정도를 사용하는 가정은 월 5에서 6만 원 정도 수준의 전기 요금을 부담합니다. 예. 하지만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400kWh를 넘기면 8만 원 이상, 500kWh를 넘기면 월 10만 원 이상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결국 동결됐더라도 사용량이 늘면 실제 납부액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누진제 구간에 들어설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료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00kW 같은 경우에는 뭐 월에 5에서 6만 원. 자료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00kW는 월 5만 원에서 6만 원이고요. 네, 400kW 같은 경우는 월 8만 원 이상, 500kW를 쓸 경우에 월 10만 원 이상인데 이제 사실 문제는 이제 누진제 구간에 진입하면 부담이 확 늘어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부액이 좀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건 확실한데 이게 왜 항상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느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아마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집에 들어서는 가전제품 양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했다면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대표적인 가전제품을 꼽는다면 최근에는 세탁기에 건조기, 또 제습기, 가습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가전제품을 좀 많이 이용하면서 더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건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뭐 10몇 년 전에는 결혼할 때 딱 들여오는 그런 가전제품이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뭐 식기세척기도 네, 로봇 맞아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도 스타일러. 스타일러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이렇게 가전제품이 좀 많이 늘어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기요금 자체보다도 매달 고지서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전국 성인 2,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응답자의 37%는 현재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누진제로 인한 사용량이 늘면 요금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요금이 동결됐더라도 시민들은 실제 고지서와 누진제 부담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주택용 같은 경우는 결국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용과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기요금은 동결이 됐고 뭐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동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전기를 원가보다 낮게 공급하면서 상당한 재무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국제 연료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경영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결국 이번 동결 조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가정은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의 경우와 냉장고, 냉동고, 냉방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동결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취약계층 입장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에게는 그런 전기료 부담이 좀 줄어든다면 그것만큼 좋은 상황은 없겠죠. 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좀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일상 궁금해요. 속에서. 너무 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해에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저는 이용을 해봤는데 해보셨나요 혹시? 올해 초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제품을 새로 살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네. 그런 가전제품을 살 때 혜택을 받는 거죠? 경험 없으신가요? 없어요. 환급 혜택 주고 맞습니다. 그렇죠? 1등급 전기 효율 등급 1등급인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월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일부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살 돈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카드 할부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에 맞추니 환급 행사가 많으니까요. 예. 참여를 좀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오래된 가전 제품의 경우 특히 전력 소비량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체만 하더라도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1등급 에너지 효율을 할 때 정말 에너지 전기요금 효과가 적절할 것 같고요. 냉방기기 사용 시 대기 전력 차단과 적정 냉방 온도 유지 역시 가장 효과적인 절약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어컨 얘기를 했는데 에어컨을 사시고 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절전 기능으로 하면은 그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또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가격 동결이거든요. 네. 그럼 또 다음 분기 결정이 될 텐데 네. 앞으로 계속 동결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예.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많이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국제유가와 LNG 가격, 전력 수급 사항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만약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적자 부담이 커질 경우 요금 인상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에너지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 전기요금 동결의 배경 의미 또 시민의 체감하는 부담 부분까지 앞으로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석 달 동안 호남권에서 응급 환자 이송 체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결과가 응급실 뺑뺑이 연건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9월 안에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출입 정유림 기자와 함께 핵심을 빠르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리가 흔히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시범 사업의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응급실 뺑뺑이가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 조금 거칠어요. 거친데요. 예. 예, 현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청주에서 이제 산모가 응급 분만병원을 찾다가 이제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구급차가 이제 길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좀 관련 통계를 준비해봤는데요. 예. 그래픽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자, 병원 이송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네, 소방청 통계거든요. 그 119 구급대 현장 출동 이후에 환자가 병원까지 도착하기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걸린 환자가요. 2023년 3,882건에서 2025년 9,882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아, 30분에서 60분의 경우에도 2.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정해진 이송 지침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약속처럼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요. 일일이 전화 돌리느라 병원 선정하는 데에만 시간이 좀 한참 걸렸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침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또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본 자료처럼 시간이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던 건데 네. 시범 사업을 했어요.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한 거니까? 예, 먼저 이 기간으로 따지면 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예. 동안 이제 진행이 됐고 지역은 이제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남 이렇게 세 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네. 이제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미리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뇌졸중 의심 환자면 이제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그리고 지역 안에서 병원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누가 개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 119 구급대와 병원 또 지자체와 상황실 이렇게 네 곳이 팀플레이로 정한 건데요. 먼저 이 시범 사업 시행 당시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중심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 선정, 이송이 이루어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한번 보셨는데
시범 사업 성적표는 사실 굉장합니다. 3개월 동안 응급실 뺑뺑이가 0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시범 사업만 보면은 엄청난데요. 예, 맞습니다. 이 정부 발표를 보니까 정말 시범 사업 기간에 응급실 미수용 사례,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단 0건이었습니다. 예, 우려했던 이제 병원 강제 지정도 없었고요. 체계적으로 이제 이송 지침을 현장에서 작동을 시키니까 이게 통했다는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좀 생활을 하면서 응급실을 갈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응급실을 가는 건 이렇게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게 될 때 만약에 한 번에 응급실을 가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그런 걱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다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지방에 살다 보면은 내가 응급 환자가 됐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응급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뺑뺑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걱정이 좀 있으실 텐데요. 사실 지난해에도 부산에서 이제 경련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병원 14곳에서 거절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사 너무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게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 혹은 또 어르신을 모시고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좀 아프신 경우에 모시고 함께 사시는 분들은 그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정유린 기자가 설명했던 청주 사례를 언급을 네. 했잖아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인구 90만에 아예 중형 도시라기보단 대형 도시에 가까운 곳인데 응급분만 장소가 없어서 부산까지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90만에 육박하면서 인근에 중소형 산부인과도 상당히 많은 예.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건 상당히 안타깝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세종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도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자녀가 코피를 좀 심하게 흘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근에 대학교 병원이 있어서 갔지만 전문의가 없어서 치료가 좀 어렵다. 그래서 가까운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 봐라. 이렇게 네. 해서 좀 시간을 허비해야 됐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지역에는 좀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 정책이 좀 중요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좀 전북 지역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구급대가 병원을 고르는 시간이 전년보다 3분 15초가 줄었습니다. 평균 8분대 만에 병원을 찾아낸 건데요. 예. 응급 환자에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대폭 감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 3분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근데 약간 이게 매직 같아요. 왜냐? 병원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줄어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 설명을 예,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 상황실이 응급실 관제탑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고 봅니다. 그동안 구급대원이 혼자 병원에 전화를 계속 돌려야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병원 선정이 지연이 되면 광역 상황실이 즉시 개입을 해가지고 지역 병원 상황을 보고 환자 이송을 좀 조율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병원은 지금 어렵네. 그러면 1차 처치하고 저 병원으로 옮기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다고 보입니다. 관제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저도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보태면요. 실제로 시범 사업 기간에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직접 선정해준 건수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8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중증 환자는 큰 권역센터로 보내고 경증 환자는 지역에 있는 응급기관으로 알아서 분산되게 길을 터준 것도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시범 사업이 끝나면서 성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참석한 구급 현장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전과는 사실 이송 지침이 있기는 있었다. 네. 그런데 이게 선언적 구호에 그쳤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구급대와 의료진이 상호 간의 약속을 이제 제대로 이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약속대로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해서 이제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실제 현장 사례 나온 게 있나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50대 뇌졸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근무 중에 이제 갑자기 쓰러졌고요. 의식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가 1차 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CT를 찍고 이제 초기 처치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병원을 이송을 했어야 됐는데 이때 그 이송 체계 연락망이 이제 원활하게 가동이 돼서 이제 구급대가
공백 없이 아. 재이송을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응급 이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빨리 골든 타임 안에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핵심은 사실 응급으로 보내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번 지침에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 이번 발표의 핵심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네. 바로 최종 치료 인프라 확대 대책입니다. 네. 응급실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수술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권역별 이 지역 응급센터의 진료 기준 법률을 이번에 아예 뜯어 고쳤습니다. 아, 인력이나 이제 장비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중증 응급 환자를 진짜 수술할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병원만 이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관제탑 역할을 이제 확실히 하는 법들을 확인을 했고 또 지침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방법들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9월에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복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이제 골든 타임 내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제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오는 9월 내로 이제 전국 모든 시도에 이 시스템이 전면으로 확산이 될 텐데 이제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우리 동네 특성에 맞는 이송 지침을 새로 짜서 현장에 적용을 시킬 방침입니다. 예. 위급할 때 이제 119 구급차만 타면요, 이제 응급실 돌 필요 없이 그렇죠. 이제 환자 상태에 가장 잘 맞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치료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소 거칠었던 이 응급실 뺑뺑이 예.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유린 기자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 사업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뉴스들 기자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 썰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바로 이 자리 같은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